챕터 1 한 줄로 무너진 신뢰. 35년 동안 국세청에서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던 저는 은퇴한 지 이제 겨우 6개월이 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고 있죠. 처음엔 어색했어요. 평생 서류 더미와 계산기만 만지던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는 게 익숙할 리 없잖아요. 그런데 며느리 민지가 참 살뜰하더라고요. 제가 당뇨가 있는 걸 알고는 늘 현관 신발장 위에 약을 올려두고 냉장고엔 무설탕 요거트를 가득 채워놓았어요. 며느리 민지가 말했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깜빡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없는 제게 민지는 정말 딸 같은 존재였거든요. 손주 돌보는 것도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 가끔은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도 해다 주고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거든요. 병원 예약 시간이 취소돼서 2시간이나 일찍 갔는데 민지는 외출 중이었어요. 손주는 낮잠을 자고 있길래 저는 밀린 빨래라도 개려고 했죠. 세탁기에서 막 꺼낸 빨래를 바구니에 옮기는데 뭔가 묵직한 게 만져지더라고요. 수건 사이에 뭐가 끼었나 싶어서 들춰봤더니 우체국 등기 봉투가 나왔어요. 겉면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봉투가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평생 세무조사하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잖아요. 뭔가 이상한 건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삽성이요.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더니 현금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빨래 속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100만 원 다발이 3개나 들어 있었어요. 300만 원이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였어요.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였는데 글씨체가 민지 것 같았어요. 제가 자주 봤던 그 동그란 글씨체요. 냉장고에 붙여놓은 장보기 메모랑 똑같았어요. 근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치매 얘기 돌리면 보호자 지정 금방 입원 주는 조용히 정리.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35년간 쌓아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요, 보호자 지정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살뜰하던 민지가 내 뒤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요.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민지가 유독 제 건강을 물어봤어요. 며느리 민지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없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그땐 그저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 계산이었던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세무조사할 때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실한 사업자인 줄 알았는데 장부를 뒤져보니 이중장부를 만들어 놓은 경우요. 그때의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족이잖아요. 피는 안 섞였어도 우리 아들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다시 넣으려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 민지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어머 빨래를 하고 계셨네요.
민지가 다가오는 발소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빨리 봉투를 수건 사이에 밀어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35년 세무 경력이 이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탈세범들 앞에서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던 그 경험이요.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손주는 아직 자고 있더라. 민지가 빨래 바구니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들었어요. 혹시 봉투를 찾을까 봐요. 민지 표정을 살피니 뭔가 초조해 보였어요. 눈동자가 계속 바구니 쪽을 향하더라고요. 역시 저 봉투를 찾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민지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진짜로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됐어. 내가 할게. 너는 손주 좀 봐줘. 빨래를 개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어요. 민지가 부엌에서 뭘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그것도 초조해서 그런가 싶었죠. 제가 나서려고 하니까 민지가 또 다가왔어요. 며느리가 평소와 다르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일찍 가세요. 제가 저녁은 알아서 할게요. 평소엔 저녁까지 같이 먹자고 붙잡던 애가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 봉투 때문에 불안한 게 틀림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메모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치매, 보호자 지정 입원주는 조용히 정리 이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300만 원이에요. 왜 현금으로 왜 그것도 빨래 속에 숨겨놨을까요? 세무 경험상 현금 거래는 항상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계좌 이체하면 기록이 남으니까요. 그럼 민지가 누군가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나와 관련된 거라니요. 혹시 아들도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요즘 아들이 야근이 많아진 것도 수상하긴 해요. 집에 와도 말수가 적어졌고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정말 치매 기가 있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잖아요. 35년간 남의 돈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재산을 빼앗기게 생겼다니 이건 정말 아이러니였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발견한 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챕터 2말로 던졌다가 맞은 역풍. 밤새 고민했어요. 이 메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너무 빈약했고 아들한테 바로 따지자니 혹시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입주민 카톡방이었어요. 우리 아파트엔 500세대가 사는데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올렸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고 그냥 이상한 메모를 받으신 분이 있냐고요. 혹시 우체국 단기로 뭔가 받으신 분 있냐고요.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냐는 질문들이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어요. 주민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또 그 503동 할머니 아니에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 다른 주민이 이어서 썼어요. 아, 정말 짜증나네. 젊은 사람들 의심하지 마세요. 또 다른 이웃이 덧붙였어요.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치매라는 단어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 그 메모에 있던 바로 그 단어였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것처럼 댓글들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어요. 동대표 박 회장이 나타나 말했어요. 어르신, 제가 동대표 박종수입니다. 따로 연락드릴게요. 병원 소개해드릴 테니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박 회장이란 사람이 나타나자 댓글이 폭발했어요. 다들 제 편이 아니라 박 회장 편을 들더라고요. 마치 미리 짜고 친 각본처럼요. 35년 세무조사 경험이 말해주더군요. 이건 조작된 여론이라고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한 주민이 더 심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파트 망신이에요. 이런 글 올리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보탰어요. 노인정에서도 소문 들었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신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노인정에 간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이미 500명이 보는 카톡방에서 저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결국 사과문을 올려야 했어요.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요. 앞으로 조심하겠다고요.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해서요. 35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미친 노인 취급을 받다니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들 영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카톡방에 글 올리셨다면서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영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민지가. 아들이 제 말을 잘랐어요. 엄마 제발요. 민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의심한다고 울더라고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어요.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마치 35년 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요. 그때도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제가 다시 말했어요. 영수야, 엄마가 봤어. 그 메모를. 아들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메모요?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또 병원이었어요. 다들 입을 맞춘 것처럼 병원 타령이더라고요. 순간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너희가 그러고 싶으면 내가 직접 증거를 찾겠다고요. 아들이 씻으러 간 사이 아들 가방을 뒤졌어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인출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주 연속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20분 정확히 20만 원씩 인출했더라고요. 화요일은 제가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7시 20분은 민지가 경로당 바자회 정산을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작년에 제가 도와줬을 때 기억이 났거든요. 항상 7시 20분에 끝났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세무조사할 때도 이런 패턴이 나오면 100% 뭔가 있었거든요. 규칙적인 현금 인출은 항상 비자금이나 뇌물과 관련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설마 아들도 민지와 한패인 걸까요? 둘이서 짜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걸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아들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영수증을 다시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아들이 나가려고 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가볼게요. 푹 쉬세요. 그리고 카톡방 같은데 글 올리지 마세요. 제가 떠보듯 물었어요. 영수야, 혹시 돈 필요한 거 있니? 엄마가 도와줄게.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나 건강 챙기세요.
아들이 나가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긴 터널 속에 혼자 갇힌 것 같았어요. 출구는 보이지 않고 어둠만 가득한 그런 터널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박 회장이란 사람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병원까지 소개해 준다니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우리 아파트 동대표 명단을 찾아봤어요. 박종수 나이 58세 전직 부동산 업자 3년 전부터 동대표를 맡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 맞다. 작년 바자회 때 민지 옆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뭔가 수상쩍게 민지와 귓속말을 나누더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민지 아들 박 회장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또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의 무늬를 세면서 생각했죠. 내가 정말 과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큰 음모에 휘말린 걸까? 35년간 단련된 직감은 분명 뭔가 있다고 말하는데 모두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 스스로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우체통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바로 병원 진료 예약증이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로요. 제가 예약한 적도 없는데 누가 제 이름으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라는 거요.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거든요. 챕터 3말버릇과 발신의 고리. 정신과 예약증을 들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35년 세무 경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미친 노인 취급받는데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누가 이 예약증을 보냈는지 알아내야 했거든요. 우체국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마 카톡방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도 물어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등기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우체국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어르신. 그 어르신이란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하는 말투였죠. 하지만 저도 35년 공무원이었어요.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발신 우체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있겠네요. 번호가 있잖아요. 직원이 마지못해 확인해 줬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우체국이었어요. 그럼 발신자도 우리 아파트 사람이란 얘기였죠. 범위가 좁혀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박 회장을 만났어요. 운명의 장난처럼요. 동대표 박 회장이 가식적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병원은 가보셨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 좋죠?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갔어요. 갈 필요도 없고요. 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이번 주는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이번 주는 조용히 정리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문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그 메모에 있던 문장이었어요. 이번 주는 조용히 정리 정확히 같은 표현이었어요. 박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방을 다시 열어봤어요. 박 회장이 쓴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번 주는 조용히 정리라는 표현을 한 달 동안 무려 8번이나 썼더라고요. 마치 말버릇처럼 반복하고 있었어요. 회의 공지에도, 민원 답변에도, 심지어 축하 메시지에도 그 문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같은 문장을 반복할까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요. 세무조사할 때 문서를 분석하면 사람마다 고유한 언어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를 입버릇처럼 쓰죠. 박 회장도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였어요. 다음날 우체국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을 찾았죠. 젊은 남자 직원이었는데 친절해 보였어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최근 3개월간 우리 아파트에서 발송된 등기 중에 동대표실 명의로 나간 게 있나요? 젊은 직원이 확인하며 말했어요. 잠시만요. 어되게 많네요. 매주 화요일마다 5통씩 나갔어요. 5통이요. 우리 라인이 딱 5집이었어요. 503호부터 507호까지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거예요. 직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발신인 이름이 김모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 동대표실 비서예요. 비서 이름으로 발송됐다니요. 박 회장이 직접 보내지 않고 비서 이름을 쓴 거예요. 왜일까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뭔가를 숨기려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그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이번엔 필적을 자세히 봤어요. 민지 글씨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미묘하게 달랐어요. 민지는 이응을 쓸 때 완전히 동그랗게 쓰는데 이 메모는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이었어요. 희의의 꼬리도 달랐고요. 냉장고에 붙어 있는 민지 메모와 비교해 보니 확실히 달랐어요. 어떻게 처음엔 같다고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마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겠죠. 그럼 이 메모는 누가 쓴 걸까요? 박 회장일까요? 아니면 그 비서일까요?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원본이 필요했어요. 근데 원본은 민지 빨래 바구니에 있었죠. 용기를 내서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혹시 빨래 바구니에 있던 봉투 봤니?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마치 수화기 너머로 민지의 당황한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무슨 봉투요 몰라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35년간 탈세범들의 거짓말을 들어온 제가 모를 리 없죠.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윤 여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라인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할머니죠. 뭐든 다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혹시 이상한 메모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웃 윤 여사가 경계하며 말했어요. 어머 503호 할머니 왜 그러세요? 또 그 얘기예요. 제가 간절히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받으신 적 있냐고요. 윤 여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받았어요. 1달 전에요. 근데 이상해서 버렸어요.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뭐 조용히 정리하자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또 조용히 정리가 나왔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라인 전체가 타겟이었던 거예요. 윤 여사가 중요한 정보를 더했어요. 근데 그거 받아 적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누구요? 윤 여사가 대답했어요. 박 회장 부인이었어요. 메모 내용을 받아 적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글씨를 못 쓴다면서요. 박 회장 부인이라니요. 플롯이 더 복잡해졌어요.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건 민지였어요. 왜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박 회장과 한패인 걸까요? 아니면 뭔가 약점을 잡힌 걸까요? 그날 밤 아들 집에 몰래 갔어요. 민지와 아들이 자는 시간에요. 현관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들어가서 빨래 바구니를 확인했어요. 봉투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걸 발견했죠. 쓰레기통에 구겨진 종이가 있었는데 펴보니 또 다른 메모였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어요. 바자회 횡령건 조용히 넘어가려면 협조하세요. 바자회 횡령이라니요. 민지가 횡령을 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민지를 횡령범으로 몰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불이 켜졌어요. 민지가 서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며느리 민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민지 표정이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뭔가 간절해 보였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죠. 다음에 민지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챕터 4 첫 반전 며느리의 원망. 민지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가져와 제 앞에 놓더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새벽이시 어두운 거실에 우리 둘만 마주 앉아 있었죠. 민지 눈가의 붓기가 더 선명해 보였어요. 마치 며칠은 운 것 같았어요. 며느리 민지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카톡방에 글 올리신 날부터 지옥이었어요. 알아요.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다정한 민지가 아니었죠. 상처받은 짐승 같았어요.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35년 세무 공무원이셨다고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 얘기는 안 들어보고 먼저 의심하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 말이 맞았어요. 저는 민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그 메모가 뭔지 왜 현금이 있었는지 그냥 혼자 단정 짓고 수사를 시작했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시어머니 재산 놀이는 며느리래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이용하려던 악녀래요. 제가 죄송한 마음에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하지만 그 메모는 민지가 제 말을 잘랐어요. 처음이었어요. 민지가 제 말을 자른 게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 글씨 아니잖아요. 35년 세무 공무원이셨으면서 그것도 구분 못 하세요. 독이 올라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처음엔 민지 글씨인 줄 알았으니까요. 충격에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아니라고 안 했니? 왜 숨긴 거야? 민지가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들어주셨을까요? 이미 마음속으로 저를 범인으로 정하셨는데. 그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이미 민지를 의심하고 있었고 아들과 한 통속이라고까지 생각했으니까요. 부끄러웠어요. 35년간 잔거로만 판단한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가족일에선 감정이 앞섰던 거예요. 민지가 진실을 털어놨어요. 그 메모는 박 회장이 시킨 거예요. 정확히는
박 회장 지시로 비서가 쓴 거죠. 드디어 진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박 회장이 그런 메모를 우리 집에 보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왜 박 회장이 우리 집에 그런 메모를 보낸 거니? 민지가 설명했어요.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온 거예요. 빨래 바구니에 숨긴 건 어머니께 들킬까 봐서였어요. 제 이름이 아니라 민지 이름으로 왔다고요. 더 혼란스러웠어요. 왜 시어머니인 제가 아니라 며느리한테 그런 협박 메모를 보낸 걸까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발견하고 바로 저를 의심하셨죠. 카톡방에 글까지 올리시고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어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 정말 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친정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유일한 기댄 곳이었는데 어머니마저 절 의심하시니까 죽고 싶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민지를 지키려고 한 건데 오히려 민지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거예요. 마치 제가 가해자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그런데 왜 박 회장이 너한테 그런 메모를 보낸 거니? 민지가 한숨을 쉬더니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종이를 또 꺼냈어요. 제가 아까 본 그 메모 말고 다른 것도 있었어요. 민지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걸 보세요. 바자회 장부예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장부를 보니 정말 민지 이름으로 모든 정산이 되어 있었어요. 입금 내역도 출금 내역도 전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제가 지적했어요. 잠깐 이 시간이 이상한데 바자회는 6시 반에 끝났다고 했잖아. 근데 입금이 7시 5분이네. 민지가 설명했어요. 맞아요. 제가 6시 40분에 현금을 전달했는데 누군가 제 이름으로 7시 5분에 입금했어요. 그리고 7시 20분에 다시 출금했고요. 세무 본능이 발동했어요. 이건 전형적인 횡령 위장 수법이었어요. 남의 이름으로 입금했다가 빼내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제가 추측했어요. 그럼 박 회장이 너를 횡령범으로 몰려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협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 주겠다고 협조하라고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 민지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걸 빌미로 협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지? 그것과 무슨 상관이야? 민지가 또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은퇴하셨어도 35년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시면 이런 장부 조작을 금방 알아채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제가 정신이 온전하면 박 회장의 비리를 밝힐 수 있으니까 미리 제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거였어요. 치매 환자의 말은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민지야, 왜 처음부터 나한테 말 안 했니?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었잖아. 민지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나서실 거잖아요. 그럼 더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더 큰일이라니요. 무슨 일이 더 있다는 걸까요? 민지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더 묻기가 무서웠어요. 그때 안방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잠옷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들 영수가 말했어요. 다 들었어요. 엄마 민지야, 이제 다 말해.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요. 배신감이 또 밀려왔어요. 그럼 아들도 공범이었던 건가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요. 민지가 매주 20만 원씩 달라고 하길래 이상해서 추궁했더니 아들이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또 다른 메모였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이었어요. 매주 화요일 20만 원 안 주면 민지 횡령으로 신고 시어머니 치매 진단서는 이미 준비됨. 손이 떨렸어요. 분노로요. 박 회장이 우리 가족 전체를 농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영수야,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아들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충격받으실까 봐요.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해결이라니요. 돈 주는 게 해결인가요? 그건 굴복이지 해결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어요. 어머니를 지키려던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지가 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한 가지 더 있어요. 더 있다니요. 도대체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나온 말은 정말 예상도 못한 거였거든요. 챕터 5 협박의 이유. 민지가 배를 살짝 쓸어내렸어요. 그 작은 손짓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임신 3개월이에요. 아직 안정기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주라니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마치 한겨울에 피어난 꽃을 발견한 것처럼 아름답지만 위태로웠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민지야, 왜 진작 말 안 했니?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민지가 대답했어요. 어머니께 부담드리기 싫었어요. 그리고 박 회장이 알면 더 악용할까봐. 맞아요. 박 회장 같은 인간이 이걸 알면 더 교묘하게 협박할 게 뻔했어요. 아이 가진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면서도 가장 강한 존재니까요. 그 약점을 노릴 게 분명했죠. 아들 영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서 제가 더 말씀 못 드렸어요. 민지랑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잖아요. 이해는 갔지만 서운했어요. 가족인데 혼자 싸우게 했다는 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저도 알았으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민지야, 그 바자회 얘기 자세히 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민지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한 달 전 경로당 바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하루 현금 계산 봉사만 했어요. 착한 일 한다고 생각했죠. 그 착한 마음이 독이 된 거였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을 이용하기 마련이니까요. 35년 세무 일하면서 봤어요. 정직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한다는 거요. 민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6시 반에 바자회가 끝나고 제가 현금을 세서 6시 40분에 총무한테 전달했어요. 560만 원이었어요. 영수증도 다 제 이름으로 정리했고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입금은 7시 5분에 됐다고 했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입금됐어요. 그리고 7시 20분에 2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전형적인 수법이었어요.
일부를 빼돌리고 나중에 발각되면 민지가 빼돌렸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증거는 완벽했어요. 민지 이름의 영수증, 민지 이름의 입금 기록이 있으니까요. 민지가 그때 일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다음날 박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증거를 들이밀면서 협박했죠. 그때 일을 떠올리는지 민지가 몸을 떨었어요. 임신한 여자를 그렇게 괴롭히다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어요. 민지가 박 회장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리 집 열쇠를 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요. 우리 집 열쇠를 달라니요. 도둑놈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제가 거부하니까 본색을 드러냈어요. 젊은 것이 돈맛을 알아서 횡령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아이 아빠 회사에도 알리겠다고. 아들이 보충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준 거예요. 일단 시간을 벌려고요 하지만 끝이 없더라고요. 매주 2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그게 우리 가족의 생활비였어요. 아들 월급이 많지 않은데 그 돈까지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들 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니?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회사 인사팀이에요. 긴급 면담을 하자고. 제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익명 제보가 들어왔대요. 박 회장이었어요. 틀림없었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걸 눈치챈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감시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지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쟤 때문이에요. 제가 바보같이 바자회 봉사를 해서 제가 그냥 횡령범이 될게요. 그럼 끝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횡령범이 되니 잘못한 게 없는데. 아들이 민지를 진정시켰어요. 민지야,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증거는 다 박 회장 손에 있고 우리는 협박당하는 입장인데요. 그때 제 아내 35년 세무 공무원이 깨어났어요. 제가 물었어요. 잠깐 그 영수증들 원본 어디 있니? 민지가 대답했어요. 박 회장이 가져갔어요. 복사본만 줬어요. 제가 또 물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은? 민지가 설명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게 아니에요. 경로당 통장이에요. 제 이름은 입금자로만 찍혔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허점이 있을 것 같았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으니까요. 특히 돈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민지야, 혹시 그날 바자회 다른 봉사자들 기억나니? 민지가 대답했어요. 네, 5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동네 아주머니들이었고요. 목격자가 있었네요. 그들이 증언해주면 민지가 6시 40분에 현금을 전달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희망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리고 7시 5분 입금은 누가 했는지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 CCTV도 있을 거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박 회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하지만 박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더 큰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반격하면 박 회장은 더 독하게 나올 게 분명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결심하고 말했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으자. 조용히 하나씩 박 회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건드렸을 거야.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거 보셨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동네 맘카페였는데 거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다른 라인 주민이 올린 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는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내용이 똑같았어요. 우리 집과요. 제가 확신하며 말했어요. 이거야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이건 더 큰 범죄였어요. 그때 또 충격적인 문자가 왔어요. 박 회장이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문자라니요. 금요일 3시까지 우리 조건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증거 경찰에 제출. 민지 씨 구속되면 아이는 누가 키우나. 뱃속에 아이까지 거론하다니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결정해야 했어요. 지금 싸울 것인가 더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그 순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챕터 육아들의 숨은 선행.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새벽 3시 반에요. 우리 모두 얼어붙었죠. 박 회장이 직접 온 건가 싶어서요. 아들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 영수가 말했어요. 경비 아저씨예요. 문을 열자 경비 아저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엔 낮에만 보던 분인데 새벽에 찾아오다니요. 경비 아저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근데 급한 것 같아서 박 회장이 아까 CCTV 영상 삭제하라고 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요. CCTV 삭제라니요.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역시 박 회장은 한수 앞을 보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전 양심상 못하겠어요. 아드님이 그동안 잘해주셔서 이렇게라도 알려드리려고. 아들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물어보려는데 아들이 먼저 말했어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사실 엄마 제가 경비 아저씨 생활비 좀 도와드렸어요. 아저씨 손자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셔서. 또 놀랐어요. 아들이 남몰래 선행을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월급도 빠듯한 상황에서요.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이런 아들을 의심했던 제가요. 경비 아저씨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드리려고요. CCTV 백업이에요. 한 달치 다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무기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박 회장 같은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테니까요. 새벽 5시 우리는 경찰서로 갔어요.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협박, 메모, 통장 내역, CCTV까지 다 보여줬죠. 경찰관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글쎄요, 이게 협박인지 애매하네요. 가족 간 금전 문제는 민사고요. 제가 답답해서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협박 메모가 있잖아요. 경찰이 변명했어요.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그냥 가족끼리 잘 해결하세요. 힘이 빠졌어요. 35년간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정작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니요.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손짓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는 그런 기분이었죠. 민지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금요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아들이 포기하려는 듯 말했어요. 엄마 그냥 박 회장 요구를 들어줄까요? 민지랑 아이가 위험해요.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럴 순 없었어요. 한 번 당하면 평생 당하는 게 세상 이치니까요. 특히 돈 문제는 더욱 그랬어요. 제가 결의를 다지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경찰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집으로 돌아와서 작전을 짰어요. 35년 세무조사 경험을 총동원했죠. 먼저 박 회장의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어요. 제가 물었어요. 민지야, 그 7시 20분에 인출된 20만 원 어느 ATM에서 뽑았는지 알아? 민지가 대답했어요. 경로당 건물 1층 ATM이에요.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좋아. 그럼 그 시간 그 ATM CCTV를 확보하면 돼. 누가 뽑았는지 얼굴이 찍혔을 거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은행 CCTV는 경찰 협조 없이는 얻기 어려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아들이 제안했어요. 엄마 제가 회사 법무팀에 물어볼게요.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민지야, 바자회 다른 봉사자들 연락처 있니? 민지가 대답했어요. 네세 분 정도는 연락 가능해요.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눴어요. 저는 문서 분석, 아들은 법률 자문, 민지는 증인 확보, 마치 작은 수사팀이 된 것 같았어요. 가족이 하나가 되니 힘이 생겼어요. 오전 10시 민지가 확보한 증인 중 한 명을 만났어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었는데 바자회 때 같이 봉사했다고 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증언했어요. 아, 그날 기억나요. 민지 씨가 6시 40분에 현금 전달했죠.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뭐가 이상했어요? 미용실 원장님이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박 회장 부인이 와서 돈을 다시 가져갔어요. 재확인한다면서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입금했다고 하더라고요. 박 회장 부인이라니요. 공범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이제 그림이 그려졌어요. 박 회장 부부가 짜고 민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아들이 변호사와 통화 후 말했어요. 엄마 변호사가 그래요. 녹음이 있으면 좋대요. 박 회장이 직접 협박하는 음성이요. 녹음이라 그게 있을 리 없죠. 하지만 만들 수는 있었어요. 위험하지만 해볼 만했어요. 제가 결심하고 말했어요. 내가 박 회장을 만날게. 녹음기 숨기고.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같이 갈게요. 아들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처음 봤어요. 아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게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아빠가 되니 달라지는군요. 그때 또 아들 전화가 울렸어요. 회사였어요. 아들이 받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들이 절망적으로 대답했어요. 좌천이래요. 지방 공장으로 발령났대요. 당장 내일부터요. 박 회장의 보복이 시작된 거였어요. 더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 날 것 같았어요. 민지가 또 자책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냥. 민지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임신한 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아이에게도 안 좋을 게 분명했어요.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울지 마.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런데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상대는 치밀하고 우리는 벼랑 끝에 몰렸는데요. 하지만 35년 세무 경력이 말해주더군요. 막판에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작전을 설명했어요. 다들 들어. 지금부터 내 작전을 말할게. 3시간 뒤 우리는 박 회장을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챕터 7 우리만의 일이 아니다. 뜻밖의 조력자. 박 회장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였죠.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 회장 부인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는데 뺨이 부어 있는 게 보였어요. 박 회장 부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제발. 무릎을 꿇으려는 걸 겨우 붙잡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선글라스 아래로 멍 자국이 보였어요. 35년 공직 생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봤는데 그 눈빛이었어요. 공포와 절망이 섞인 그런 눈빛이요. 제가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일단 앉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 한 잔 드릴까요? 박 부인이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 숨을 멈췄죠. 이게 박 회장이 한 짓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박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미쳤어요. 어제부터 계속 때려요. 일이 꼬였다면서 다 제 탓이래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경찰에 신고하고요. 박 부인이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안 돼요. 그럼 더 맞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검은색 작은 USB였는데 박 부인 손이 너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박 부인이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이거요. 2년간 기록했어요. 남편이 한 일들 전부요 12명이에요. 피해자가. 12명이라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이건 조직적인 범죄였어요. 마치 거대한 그물망처럼 온 아파트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엑셀 파일이 열렸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이름, 주소, 협박, 내용, 갈취 금액까지 다 정리되어 있었어요. 우리 집도 있었고 다른 11집도 있었어요. 총 피해 금액이 8억이 넘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걸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박 부인이 절박하게 대답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남편이 점점 더 잔인해져요. 어제는 칼까지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민지가 박 부인 손을 잡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같은 피해자로서 공감했던 거겠죠. 민지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싸워요. 그때 박 부인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박 부인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받았어요. 박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금 가요. 장 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박 회장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분 안에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리고 503호 할머니 집 열쇠 준비해놔. 오늘 바꿀 거야. 우리 집 열쇠를 바꾼다니요. 그럼 우리가 집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우리 집인데 왜 남이 열쇠를 바꾸는 거죠? 분노가 치솟았어요. 박 부인이 급하게 말했어요. 가봐야 해요. 안 가면 정말 큰일 나요. 제가 말했어요. 잠깐만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줬어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하나 줬어요. 제가 당부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녹음하세요.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고요. 박 부인이 떠난 후 우리는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움직일지가 문제였죠. 그때 윤 여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웃 윤 여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503호 아주머니 큰일이에요. 박 회장이 열쇠업자 데리고 올라가고 있어요.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는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5층까지 단숨에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이 침범당하는 걸 볼 순 없으니까요. 현관 앞에 도착하니 이미 열쇠업자가 작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인데. 박 회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보호자 권한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도 다 동의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열쇠업자는 박 회장 말만 듣고 있었어요. 아마 돈을 많이 받았겠죠. 아들이 경고했어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경찰 부릅니다. 박 회장이 조롱했어요. 불러봐. 누가 믿겠어. 치매 걸린 노인네 말을. 그때였어요. 윤 여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라인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505호 할아버지, 506호 젊은 부부, 507호 아주머니까지요. 윤 여사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 봤어요. 박 회장 당신이 협박한 거 이제 숨길 수 없을걸? 505호 할아버지가 증언했어요. 나도 당했어. 한 달 전에 같은 메모 받았다고. 506호 젊은 남편이 덧붙였어요. 저희도요. 장모님 치매 운운하면서 협박했잖아요. 하나둘 증언이 나왔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동안 참았던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박 회장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 회장이 발악했어요. 다들 미쳤어. 증거도 없으면서.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윤 여사가 미리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여러 명이 동시에 신고했대요. 이제 경찰도 무시할 수 없었죠. 경찰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설명했어요.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제 집 열쇠를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2년간 12명을 협박해서 8억을 갈취했어요. USB를 보여줬어요. 박 부인이 준 그 증거를요. 경찰이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박종수 시서까지 가셔야겠습니다. 박 회장이 변명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저 할멈이 치매 걸려서. 그때 박 부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들고요. 박 부인이 결정적 증거를 내밀었어요. 다 제가 기록한 거예요. 남편이 시킨 일들, 피해자 명단 통장 내역까지요. 박 회장이 부인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살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런데 박 회장이 갑자기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박 회장이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좋아, 나 혼자 갈 순 없지. 민지 씨도 같이 가야지. 횡령범이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챕터 3장으로 끝낸다. 박 회장이 민지를 횡령범으로 몰자 준비했던 카드를 꺼냈어요. 35년 세무 경력의 진가를 보여줄 때였죠. 가방에서 서류 3장을 꺼냈어요. 하나는 가짜, 2개는 진짜였어요. 제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거 먼저 보세요.
일부러 가짜 메모를 먼저 내밀었어요. 박 회장 필체를 흉내낸 가짜 협박 메모였죠. 내용도 살짝 바꿨어요. 박 회장이 보자마자 반응했어요. 박 회장이 즉각 반응했어요.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위조했네. 이 할멈이. 걸렸어요. 제가 바라던 반응이었죠. 자기가 쓴 게 아니라고 하려면 원본을 알아야 하는데 박 회장은 내용이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어요. 스스로 원본을 안다고 시인한 셈이었죠. 제가 여유 있게 말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건요. 진짜 원본 메모를 꺼냈어요. 등기 봉투까지 그대로요. 우체국 발송 스티커가 선명했죠. 제가 설명했어요. 동대표실 비서 김모 씨 이름으로 발송됐네요. 우체국 기록도 있고요. 박 회장이 당황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박 회장이 억지를 부렸어요. 그래도 민지 씨가 횡령한 건 사실이야. 7시 20분에 돈 빼갔잖아.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A사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한 시간표였어요. 35년간 보고서 쓰던 실력을 발휘한 거죠.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자 보세요. 6시 30분 바자회 종료 6시 40분 민지가 현금 전달 미용실 원장님이 목격했고요. 7시 5분 당신 부인이 민지 이름으로 입금 7시 20분 같은 부인이 현금 인출. 시간표를 보던 경찰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이해한 표정이었죠. 경찰이 정리했어요. 그럼 민지 씨는 6시 40분에 현금을 넘긴 후 관련이 없다는 거네요. 제가 확인했어요. 네, 맞아요. CCTV 확인하면 7시 20분 ATM에 있던 사람은 민지가 아니라 박 회장 부인일 겁니다. 박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걸 인정한다는 표시였죠. 박 부인이 진실을 말했어요. 맞아요. 남편이 시킨 거예요. 민지 씨 이름으로 입금하고 다시 빼라고 나중에 횡령으로 몰 거다고. 이제 박 회장은 꼼짝없이 막혔어요. 자기 부인이 증인이 됐으니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박 회장이 부인을 비난했어요. 내 부인 말을 믿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야. 그 순간 박 부인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우리 집에서 제가 준 녹음기로 녹음한 거였어요. 녹음에서 박 회장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민지 그년 완전히 끝장내야 해. 임신했다고. 약해 빠져서 돈 뜯기 딱 좋아. 시어머니도 치매로 몰고 가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임신한 여성을 그렇게 모욕하다니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경찰이 선언했어요. 박종수 씨 협박 공갈 사기 명예훼손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회장이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럴 수가 다 짜고 친 거야. 저 할멈이 다 조작한 거라고.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죠. 12명의 피해자 8억의 피해 금액 2년간의 기록이 다 있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한 달 만에요. 민지가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죠.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의심하고 원망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미안해.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했는데 혼자 단정 짓고. 아들도 사과했어요. 저도 죄송해요. 엄마 혼자 싸우게 해서. 우리는 서로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마치 불에 달궈진 쇠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요. 민지가 약속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뭐든 다 말할게요. 숨기지 않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럴게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물어볼게. 며칠 후 박 회장은 구속됐어요. 여죄가 계속 나왔거든요. 다른 아파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5건이나 더 있었대요. 전국적으로 20개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도 들어왔고요. 박 부인은 피해자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했어요. 오히려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했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어요. 아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좌천이 취소됐대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다고 칭찬까지 받았다네요. 민지도 안정을 찾았어요. 이제 편안하게 아이를 기다릴 수 있게 됐죠. 제가 민지에게 말했어요. 민지야, 이제 곧 엄마가 되는구나. 민지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내 어머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격려했어요. 당연하지, 넌 이미 훌륭한 엄마야. 아이를 지키려고 그렇게 싸웠잖아.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박 회장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란 생각이요. 이번엔 운 좋게 막았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 우리 아파트에서 주민회의가 열렸어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대응하기로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우기로요. 윤 여사가 칭찬했어요. 503호 어머니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예요. 영웅이시죠.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제 가족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오늘도 민지는 제 당뇨약을 챙겨줬어요. 이제는 의심 없이 고맙게 받아요. 며느리의 진심을 믿으니까요. 민지가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같이 가요. 아기 초음파 보는 날이에요. 제가 기쁘게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손주 얼굴 보러. 한 줄의 메모로 무너질 뻔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더 단단한 한 줄로 이어졌어요. 신뢰라는 이름의 끈으로요. 그런데 어제 이상한 편지를 또 받았어요. 이번엔 박 회장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온 거였는데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함께 싸울 가족과 이웃이 있으니까요. 한 줄로 갈라진 가족이 한 줄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우리가 증명했으니까요.